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재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Discrete Diffusion Large Language Models 혹은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 자체가 특정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2025년 내내 계속해서 연구가 활발히 되어 왔던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디코더 온리 랭귀지 모델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디퓨전 랭귀지 모델 얘기하기 앞서서 랭귀지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크게 우리가 인코더 기반의 랭귀지 모델과 디코더 기반의 랭귀지 모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 기반의 랭귀지 모델은 버트로 대표되는 모델들이 있고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값의 일부를 마스킹하고 이를 복원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들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에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리트리버와 같이 최근 MTAP 벤치마크처럼 텍스트를 벡터화시키는 여러 태스크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온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커주얼 어텐션을 구조로 가지게 되고, 이 덕분에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조금 더 범용화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분에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풋도 입력이고 아웃풋도 텍스트인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입력이 텍스트고 출력이 텍스트인 거의 모든 태스크들을 현재는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에서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진 것들은 디코더 온리 모델에 대해서 모델 구조나 혹은 목적 함수 등을 변화를 시켜서 인코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 연구로서 LLM200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모두 LLM200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들인데요. LLM200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LLM의 우수한 성능을 이용을 해서 좋은 인코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래 커주얼 어텐션인 모델 구조를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모델에 대해서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MNTP라고 부르는 태스크로 일부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텐션 구조를 변화하는 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것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하고 똑같지만, 이 원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이 마스킹한 위치에서 해당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만, MNTP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점의 토큰 위치에서 W2를 입력을 했을 때 W3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 시점과 입력 시점을 구분한 이유는 랭귀지 모델들 자체가 이전 시점의 출력값이 다음 시점의 입력값이 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인코더가 있다면 우리가 원래 인코더로 많이 쓰고 있던 버트나 아니면 심CSE류의 모델들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쉽게 1.3B 모델에다가 아주 조금의 1000스텝 정도의 학습만으로도 49점을 달성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모델인 라마3 8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56점까지 성능이 쉽게 점프업 할 수 있다, 리버업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근본적으로 인코더를 학습시키고 이를 디코더로 쓰는 것과 디코더를 학습시켜서 인코더로 전환시키는 것들에 대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Seq2Seq, Seq vs Seq이라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었는데요. 동일한 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모델 크기나 태스크별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로스 오브젝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방법론으로 50빌리언의 토큰을 추가적으로 학습한 후에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즉 인코더스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인코더 구조의 모델에다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으로 2 트릴리언 토큰을 학습해서 성능을 측정한 것이고, 디코더스도 마찬가지로 디코더 온리 모델에다가 2 트릴리언 토큰으로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한 건데, 인코더 프롬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2 트릴리언으로 학습된 디코더를 가지고 50빌리언 토큰으로 인코더로 변환해서 학습한 거. 디코더 프롬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2 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이 된 인코더를 가지고 50빌리언 토큰으로 디코더로 변환해서 학습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인코더가,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모델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크로스 오브젝티브 트레이닝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인코더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 리트리버 태스크에서는 원래 인코더로 학습된 모델이 디코더를 인코더로 변환한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높거나 비슷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디코더 모델을 인코더로 변환한 게 원래 인코더 모델하고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요. 반대로 생성 태스크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모델 사이즈에서는 디코더로만 학습한 모델이 인코더를 디코더로 전환한 이 파란색 다트 라인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지어보자면 모델 구조나 목적 함수에 따른 특성들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프리트레인 태스크의 성능 바이어스가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태스크별로 보자면 제너레이티브 태스크가 훨씬 더 그러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만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코더와 디코더 간의 어텐션 메커니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학습과 추론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 모델은 MLM으로 학습이 되게 되고, 이 이유는 입력감 전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컨텍스처얼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풀 어텐션을 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티처 퍼싱으로 학습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에 is라는 토큰을 생성할 때 이전 시점의 토큰인 어텐션에만 어텐션을 가할 수 있지, or이나 u와 같은 미래 시점의 토큰에는 어텐션을 가하지 못하는 것이 추론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학습 시점에도 티처 퍼싱으로 가하다 보니 커저럴 어텐션과 같은 어텐션 패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생성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매 이터레이션마다 다음 토큰을 생성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새로 생성된 토큰을 쿼리로 사용해서 새로운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어텐션이라는 토큰이 있을 때 셀프 어텐션으로 어텐션과 어텐션이 에 대해서 어텐션이 가해지게 돼서 is라는 토큰을 예측하게 되고요. 이 is라는 토큰이 다음 시점에 입력이 되게 돼서 첫 번째 토큰에서 생성을 했던 계산을 했던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어텐션이라는 토큰의 키밸류 값으로 캐싱이 되게 되고, is라는 토큰에 대해서는 새롭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연산이 되면서 이전 토큰인 어텐션이라는 토큰에 또 어텐드를 가해서 is라는 토큰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어텐션을 가해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결과 or이라는 토큰을 예측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총 4개의 토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즉 어텐션으로부터 is, or, you, need 라고 하는 4개의 토큰을 예측하는데 4번의 포워딩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미 생성된 토큰들, 즉 need라는 토큰을 예측하는 시점에는 is나 or이라는 토큰이 잘못 생성되었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디코더 온리 모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인코더 모델을 바로 생성 태스크로 활용을 한다라고 강제를 해보자면, 생성하고 싶은 길이만큼 원래 입력에다가 마스크 토큰을 가하게 되고, 모든 시점의 마스크 토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큰이 단일 시점에 동시에 예측이 수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attention이라는 토큰만 입력이 되었음에도 이후에 등장해야 되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토큰까지 한 번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n개의 토큰을 생성을 할 때 훨씬 적은, 그러니까 n번보다 적은 포워드를 통해서 수행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생성된 토큰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시점에 attention이라는 토큰을 입력을 해서 is, all, 그리고 어떤 토큰이 나오고 need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왔던 토큰이 잘못되어서 다시 마스킹을 하고 이 마스킹된 토큰에 대해서 복원하는 두 번째 포워딩을 하게 되면 U라는 토큰으로 올바른 토큰을 생성을 할 수 있다 보니 인코더를 생성 태스크에 쓸 수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문장을 개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토큰을 한 번에 생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점이 바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인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의 생성 관점에서의 차이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인코더 모델이 잘 생성할 수만 있다면 디코더 모델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패러럴 디코딩, 즉 여러 개의 토큰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씩 생성을 하는 디코더 온리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better controllability, 즉 전체 생성문의 길이를 마스크 토큰의 개수로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리즈닝 토큰의 시작과 끝 위치를 리즈닝 스타트와 리즈닝 엔드 토큰의 위치로 통제하는 등 다양한 요소의 길이 제어가 아주 명확하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이내믹 퍼셉션, 즉 생성 단계별로 다른 의미를 이용한 추론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포워딩을 할 때 생성되는 의미와 두 번째 포워딩을 할 때 생성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마다 어떤 의미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디퓨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뜨고 생성문이 뜨게 되는데 그 과정이 리얼타임으로 생성하는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가 있고 이를 가지고 모델은 바로 생성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슬로우 다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생성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파란 글자들이 수정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방금 보신 것처럼 디퓨전 랭귀지 모델은 기존의 디코더 온리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중간 과정들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인코더 온리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인코더 모델을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 근간이 되는 디스크릿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릿 랭귀지 모델 혹은 DLLM이라고 부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릿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상 공간의 디퓨전 개념을 활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 및 추론하는 연구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상 공간에서, 즉 이미지와 달리 디퓨전이라는 개념을 텍스트의 토큰 단위에서 discrete variable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및 추론 시점에 노이즈로부터 문장을 복원하도록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고,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학습된 최종적인 모델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문장의 이해나 생성 등의 태스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릿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디퓨전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디퓨전이 많이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는 이미지 생성 분야입니다.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노이즈 상태가 있을 때 원본 이미지에 점차 노이즈를 더해가는 포워딩 프로세스와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백워드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다가 사전에 정해진 노이즈를 삽입하는 것이고, 백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두 시점 사이에, 즉 노이즈가 가해진 정도가 다를 때 추가된 노이즈를 찾아서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스텝 혹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t가 클수록
원본 이미지에서 더 반복적으로 노이즈가 가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t가 적을수록 우리가 원본 이미지로 점차 복원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용해서 포워딩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모델들은 두 시점 사이, 즉 t 시점과 t-k 시점 사이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학습을 하거나 t시점에서부터 0시점까지 가기 위한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걸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잘 학습된 모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포워딩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이러면 완전한 노이즈에서부터 어떤 모델이 이 노이즈를 잘 예측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원본 이미지인 고양이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 모델은 데이터 내의 노이즈를 실제 값으로 대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 대상은 두 시점 사이의 노이즈 혹은 노이즈를 제거해서 복원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추론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삽입된 노이즈를 예측하면 이렇게 완전한 노이즈에서 삽입되었던 노이즈를 제거하면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퓨전 개념은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활용이 되면서 생성 태스크 자체에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연어 분야로 끌고 오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큰이나 텍스트와 같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어는 이 변수 자체가 디퓨전에서 다루던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의 방법론들을 쓸 수가 없고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다루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결국에 디스크리트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이상 공간에서 디퓨전 개념을 활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결국에 텍스트 도메인에서의 디퓨전 과정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완전한 노이즈 상태, 즉 백지에서 점차적으로 실제 문장이 될 수 있는 토큰들을 복원해내는 작업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혹은 더 그럴듯한 토큰부터 복원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토큰부터 복원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있는 토큰들도 충분히 생성해내기 쉽다면 먼저 생성해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학습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점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베이직 컨셉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 아이클리어에서 발표가 된 두 논문인데요. 기존의 디퓨전 연구들의 수식 전개를 텍스트 도메인에 적용을 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공교롭게도 두 논문의 결론이 거의 동일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Simple and Effective Masked Diffusion Language Models에 나와 있는 수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상 두 논문의 수식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컨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 모델에서 사용을 하던 디퓨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는 텍스트나 토큰 단위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즉 0부터 128까지의 픽셀 값을 가질 수 있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활용이 되던 디퓨전 방법론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 변수, 즉 상태 혹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각 토큰의 실제 등장 확률 분포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만약에 보캡 사이즈가 6개인 랭귀지 모델이 있을 때 원래 토큰은 1번 토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큰 외 타 토큰의 등장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마스크 토큰을 노이즈 토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큰의 등장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원문에서의 X0 토큰의 등장 확률이 있고 완전하게 노이즈로 되어 있는 마스킹 토큰으로 대체되었을 때 등장 확률은 0.0001의 확률 분포를 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t 시점에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의 알파 t가 0.2이기 때문에 우리는 t 시점의 확률 분포는 즉 이 첫 번째 토큰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값은 실제 토큰은 0.2 그리고 마스크 토큰은 0.8인 확률로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토큰이 산출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디퓨전과 다른 세 가지 과정이 추가되면서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들이 실제 자세한 수식들을 단순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킹 에이스 노이즈라고 해서 노이즈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의 값인 마스킹 토큰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제로 마스킹 프로버빌리티는 마스킹 토큰은 복원 시에 복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실제 토큰들로만 복원이 된다고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캐리오버 언마스킹은 이전 스텝에서 복원이 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마스킹을 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과정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이미지에서의 디퓨전 과정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알파 t는 t번째 시점에서의 원본 데이터의 보존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1-알파 t는 t번째 시점에서의 노이즈 비율, 즉 텍스트 도메인에서는 마스크 토큰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원본 이미지의 비율이 0.8에서부터 0.2 그리고 0까지 점차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에 원본의 비율이 줄고 노이즈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텝이 갈수록 즉 X1에서 X5로 갈수록 노이즈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포워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를 텍스트 도메인으로 가지고 오면 텍스트 도메인에서의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스크 토큰의 개수 혹은 마스크 토큰 그 자체라고 여길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큰 중에 80%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토큰이 마스킹 토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의 토큰이 보존이 되는 것은 하나의 토큰만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 토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워드 프로세스가 정의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역으로 백워드 프로세스 혹은 리버스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X0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문장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노이즈인 마스크 토큰을 더해가고 그 결과 X4 시점, 즉 네 번째 시점의 데이터는 마스크 토큰이 4개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확률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혹은 분포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원본 데이터로부터 X3 시점에 즉 마스크 토큰이 3개 있고 실제 토큰이 2개인데 그 2개 토큰이 is와 all일 확률은 categorical variable인데 이때 알파 tx 플러스 1-알파 t 에타를 입실론을 가지는 확률 분포로부터 추출된 범주형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q 분포 즉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추정한 분포가 있고 이 분포를 다시 역으로 돌리면 우리는 실제로 알고 싶은 노이즈 데이터와 원문 데이터가 있을 때 S번째 노이즈한 데이터의 모습 혹은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포워드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고 이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수식을 유도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식을 살펴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아닌 마스킹 토큰인 데이터일 때 수식 내에 X, 즉 원본 텍스트 전체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X 데이터는 복원을 하는 관점에서는 즉 마스크 is all 마스크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인데요. 결국에 이 때문에 모델을 통해서 근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제 모델링에 필요하게 되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모델이 도입되게 되고 모델은 원본 데이터를 추정을 해서 복원 시에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항에서 x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추정하겠다라는 것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결국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포워드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Q 분포를 이용을 해서 T번째 시점에 마스킹 비율을 알고 있고 원본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T보다 작은 XS 시점의 데이터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T 시점에서 S 시점으로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는 수식을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XT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우리는 원본 데이터가 아닌 F세타 XT, T라고 해서 랭귀지 모델이 추정한 각 마스크 토큰에 대한 실제 토큰의 확률 분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포를 P세타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고 학습된 모델이 해야 되는 일은 마스킹된 토큰 위치에 대해서 원본 토큰을 추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학습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 학습된 모델이 잘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가지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유도가 되면 기존의 디퓨전 논문들과 동일하게 넬보를 가지고 유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하게 되면 임의의 디퓨전 스텝을 정의를 해서 0부터 1번째 스텝까지의 스텝이 정의가 되고 그때 이 뒤에 있는 수식만큼에 대한 인테그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수식 전개가 필요하지만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라우블랙라이즈드 라이클리우드 바운즈랑 컨티뉴스 타임 라이클리우드 바운즈를 이용을 해서 타임 스텝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컨티뉴스한 타임처럼 여기게 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정이 도입을 해서 도출될 수 있는 식인데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디퓨전 관점에서 디스크리트 디퓨전을 정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수식을 전개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유도를 했더니 이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을 살펴보면 F세타 XT 1,L에서 이 1땡땡L은 결국 전체 문장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XT, T는 T번째 스텝에서의 입력 데이터니까 사실상 그냥 마스킹 토큰이 섞여 있는 현재 시점의 입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F세타까지 생각을 해보면 마스킹 토큰이 섞여 있는 원본 문장을 넣어서 모델이 산출한 토큰의 확률 분포와 실제 원본 데이터의 확률 분포의 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 토큰의 라이클리우드가 됩니다. 즉 마스킹 토큰의 정답 토큰, 마스킹 위치의 정답 토큰들의 라이클리우드를 산출해서 모든 마스킹 토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학습 방식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익숙하신 분들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MLM 로스를 생각을 해보면 마스킹 토큰이 포함된 입력 데이터를 넣고 그 마스킹 위치에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는 넬보우를 통해서 유도가 되었던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도 모델이 산출한 토큰 확률 분포 중 마스크 토큰 위치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산출해서 이를 맥시마이즈하는 꼴로 산출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디스크리트 디퓨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을 도입을 하면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거의 동일한 꼴이 디퓨전을 가지게 된다. 즉 사실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사전 학습을 시키는 것이 우리는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사실 학습 과정은 디퓨전 연구들처럼 진행이 됩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임의의 스케줄러를 가지고 마스킹 비율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0.4만큼의 비율의 데이터를 보존하겠다니까 60%의 데이터, 즉 3개의 토큰을 마스킹 토큰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변환된 토큰이 인코더에 입력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각 3개 위치에서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어텐션 그리고 view 그리고 need와 같이 정답 토큰의 확률 분포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라이클리후드가 되기 때문에 마스킹 위치의 라이클리후드를 더함으로써 최종적인 로스가 산출하게 됩니다.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데 매 이터레이션마다 마스킹 레이시오가 0부터 1 사이까지로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스킹 레이쇼를 가진 MLM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결론이 오게 되면 약간 싱거워지는데요.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 되게 멋있는 모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버트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는 얘기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왜 그렇게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들의 근간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실험 하나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코더 온리 모델들이 가지던 PPL은 21.5 정도의 PPL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Continuous Variable에서의 디퓨전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인베딩 벡터에 대한 디퓨전을 실행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성능은 최대로 잡으면 142가 나오고 최소로 잡아도 32.79로 사실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디코더 온리 모델의 디퓨전 모델보다 훨씬 느린 것을, 훨씬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현대 시점에 와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보면, 즉 32빌리언이나 317빌리언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면 20점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디퓨전 프레임워크를 가지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인데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인 이 MDLM이라고 하는 모델은 23점까지 떨어지면서 디코더 온리 모델의 성능과 매우 유사한 성능을 쉽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퓨전 구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능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험으로 보였고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리언 스케일의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다라고 하는 이 빌리언 스케일 디퓨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켜서 공개하는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8빌리언의 모델을 from scratch부터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방식으로 2.3 트릴리언의 토큰을 학습을 시켰더니 물론 학습 데이터의 믹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제너럴 태스크에서는 당연하게도 기존의 디코더 온리 라지 랭귀지 모델들과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매스메티컬이나 사이언스 혹은 코딩 도메인에서는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디코더 온리 모델보다도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한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말로 많은 컴퓨팅 파워를 쏟아부어서 큰 모델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계속해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케일링 로우의 구조를 가지냐라는 점인데요. 보시게 되면 오토리그레시브 베이스라인이나 라다나 더 많은 연산량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다양한 태스크들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디코더 온리 모델을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 이외의 다양한 스케일링 로우를 이용을 해서 모델 크기를 키우고 학습 데이터를 키운 것처럼 이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도 마찬가지로 모델 크기를 키운다든가 학습 데이터를 키워서 추가적인 성능 확보가 가능하구나라는 점까지도 이 라라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살펴보자면 실제 생성문의 예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진한 색일수록 후반부에 생성된 거고 밝은 색일수록 먼저 생성된 토큰들입니다.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단어들, 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릴리도 등장을 해야 되고 8시간이나 아니면 4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등장할 문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계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휘들을 초반에 먼저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어휘들, 즉 48이나 24, 72처럼 실제 연산의 결과물들이 후반부에 생성이 되는 모습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이 가지는 특이점 중 하나는 forwarding 과정을 몇 회 반복할지를 통해서 동일한 맥스 랭스에서도 더 많은 연산량을 넣거나 더 적은 연산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연산량을 넣을 때는 한 번의 forward 프로세스에서 복원할 마스크 토큰의 개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디퓨전 스텝을 늘릴수록, 즉 더 많은 스텝을 밟으면 밟을수록 어큐러시나 성능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피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디코더 온리 모델 대비해서
속도는 빠른데 성능이 더 좋은 스위스팟이 존재하냐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지점 이후로 정확도가 높게 되고 이 지점 이후로 속도가 디코더 온리 모델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시한 가운데 녹색 바가 결국에는 스위스팟으로서 속도는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르면서 정확도는 훨씬 높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스위스팟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을 하면 연산량과 생성 속도 간의 조절을 통해서 디코더 온리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자연스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기본적인 프리트레이닝을 다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이 있을 때 이를 가지고 어떻게 생성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런스 프로세스 혹은 추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생성할 최대 토큰 수만큼 마스크 토큰을 삽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입력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즉 원래 프롬프트가 4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생성을 하고 싶은 거는 아마 12개의 토큰 정도로 생성하면 돼 라고 임의로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12개의 마스크 토큰이 실제 토큰들과 함께 컴캣이 되어서 모델에 입력이 되게 되고 그러면 각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면 여기 있는 토큰과 여기 있는 토큰이 복원되면서 크리스마스랑 EOS가 복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복원된 문장을 다시 입력을 해서 복원을 시켜봤더니 결국에는 fall과 u라는 토큰으로 복원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스텝을 밟으면 is라는 토큰까지도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오른쪽에 제가 그려놓은 예시에서는 마스킹 토큰이 초반이든 후반이든 어느 위치에서든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토큰과 EOS라는 토큰이 동일한 시점에 복원이 됐는데요. 블락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후에 얘기할 논문에서는 당장 앞에 있는 몇 개 K개의 토큰들을 먼저 디퓨전 방식으로 복원을 끝나면 그 다음 블락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블락 디퓨전은 순차적으로 미래의 동일 블락 혹은 동일 윈도우 내에서의 K개 토큰을 동시에 생성하는 라지 랭귀지, 디스크리트 랭귀지 모델의 학습 및 추론 프레임워크입니다. 텍스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현재 가진 정보로 매우 먼 미래에 텍스트들을 추론하기는 힘들고 당장 앞에 있는 몇 개의 텍스트가 훨씬 추론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원래 우리는 이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처럼 하나하나의 토큰식을 복원하지 않고 전체 문장을 동시에 복원하는 디퓨전 방식을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성능과 빠른 속도를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프롬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동시에 복원이 되는 하나의 블록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의 블록이 다 복원이 되면 그 다음 블록을 복원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락 디퓨전이라고 하는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블락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현재 디스크리트 디퓨전 많은 모델들이 이 블락 디퓨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만한 연구는 DAL, 네달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론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한계점 혹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의문점 같은 것은 고정된 개수의 마스크 토큰을 넣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즉 생성되어야 되는 문장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마스크 토큰의 개수를 정하냐라는 문제가 있고 대달이라고 하는 논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스킹 토큰이 중간중간에 추가되고 추가될 위치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성 길이를 조정하는 거는 블락의 단위 생성을 하면서 EOS 토큰의 등장 확률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어야 모델이 정말로 이 이상 문장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 마스크 토큰에 늘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첫 번째는 2개의 마스크 토큰만 넣고 추론을 해봤더니 EOS 토큰이 등장할 확률이 별로 높지 않네? 그럼 뒤에 더 토큰을 추가하자라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토큰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니셜 랭스 어드저스먼트라고 하는 길이를 늘리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EOS 토큰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네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성 확률이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마스크 토큰이 있다면 그 마스크 토큰의 위치 같은 경우에 하나의 토큰으로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간주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토큰의 확률이 낮으면 이거를 3개 토큰으로 늘려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 길이가 다양해지고 성능 개선 또한 동시에 이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블락 디퓨전이 베이스라인 방법론이고 대달이 제한 방법론인데요. 보시게 되면 블락 디퓨전을 여러 가지 랭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성능이 초반에 급격하게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제마다 모델 스스로 길이를 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태스크들에서 대달의 성능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도 블락 디퓨전을 그냥 적용을 하면 1024라는 고정된 토큰을 무조건 생성을 하게 되지만, 대달은 각각 태스크에 맞춰서 64부터 매우 긴 토큰까지 생성을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태스크에 따라서 그리고 입력 문장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길이를 모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대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추론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학습은 프리트레인만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더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프리트레이닝, 인스트럭션 튜닝, 그리고 프레퍼런스 러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해서 언어 생성 능력 자체, 그리고 인간이 텍스트로 옮겨놓은 지식들 자체를 학습하는 기간이고, 포스트 트레이닝 혹은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스트럭션에 적절히 반응하고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체인 오브 폿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이고, 얼라이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답변을 답변하지 않도록 혹은 더 안전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 RLHF와 같은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는 디코더 온리 형태의 모델을 가정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당연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제는 꽤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8년 T5가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랭귀지 모델이 추론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오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에 MOE랑 리즈닝이 현재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트 GPT나 라마 1, 2 혹은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논문들처럼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지, 프리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 지금은 DPO 이후에 TPO, KPO 같은 것들이 나왔지만 그런 방식이나 리워드를 어떻게 잡을지의 문제, 그리고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모달리티를 어떻게 섞을지, 지금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는 비전 인코더를 붙이되 거기에 대한 프로젝션 레이어를 붙이고 그게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RL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왔죠. 그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즉 MDLM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 모델 구조, 그리고 추론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사실 프리트레인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인스트럭션 튜닝과 프리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고 추론 과정을 어떻게 강제하고 문장 단위의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Who are you?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Let me think 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단어들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토큰들을 티처 포싱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How can I make bomb? 이라는 위험한 질문을 하게 되면 난 그거는 알려줄 수 없어 와 같은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질문 하나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 2개 중 좋은 답변의 생성 확률을 증가시키고 나쁜 답변의 생성 확률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점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간단한데요. 사전학습과 적절한 모델 행동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즉 프리트레인을 할 때는 그냥 이 문장에 이어지는 관계들, 즉 컨티뉴에이션만 파악을 하면 됐다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해당하는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QA 방식이 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답변에 대한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즉 프롬프트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앤서로 생성되는 토큰들에 대해서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이는 학습 방식이 변한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가 단순한 코퍼스 단위에서 퀘스천과 앤서 페어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닝 역시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보시게 되면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리즈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더 다양한 중간 과정, 논리 전개를 하게 되고 최종 답변을 내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트럭션 튜닝 시에 답변에 이 리즈닝 과정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리즈닝 능력을 삽입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디코더 온리 연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리즈닝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리즈닝 연구조차도 인스트럭션 튜닝 연구와 거의 동일한 학습 방식을 공유하고, 다만 데이터 생성 방식이 또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출력 중에서 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리워드가 높게,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리워드가 낮게 산출이 되고, 모델은 리워드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리워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델이 수행하게 되는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과 모델의 예측값 간의 오차를 가지고 리워드를 설정을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이 답변을 뱉게 되고, 욕설 사용 빈도를 리워드로 주게 되면 욕설을 줄일수록 리워드가 높아지면 모델은 점점 욕설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블랙 포인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점수를 높게 주는 리워드를 준다면 보고서에 작성을 할 때 한눈에 보기 좋은 양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다뤄온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프리트레인, 인스트럭션 튜닝, 리즈닝, 그리고 프레퍼런스 러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트럭션 튜닝과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포뮬레이션을 해보자면, 기존의 디코더 온리 모델은 질문과 지금까지 생성했던 답변, 즉 프롬프트와 T 시점 이전의 리즈닝을 가지고 다음 시점에 리즈닝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은 질문과 지금까지 복원한 답변을 가지고 마스크 토큰에 대해서 정답 토큰을 혹은 답변 토큰을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프롬프트는 마스킹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스킹 토큰 중 복원되지 않은 토큰을 복원한다. 여기에서의 RT랑 여기 오른쪽에서의 RT는 다른 T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의 RT는 T번째 위치의 토큰이고,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의 RT는 T번째 복원을 했을 때, 즉 전체 문장을 T번 복원을 했을 때에 생성된 마스크 토큰과 복원된 토큰이 섞여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은 이전 시점까지 복원한 답변을 바탕으로 마스킹 토큰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이 답변을 하는 어느 리버스 프로세스의 스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복원이 됐었고 아직 복원이 되지 않은 마스크 토큰의 위치에 대해서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디스크리트 퓨전 랭귀지 모델의 사전학습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킹과 복원이 이 앤서를 이루는 여기 파트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는 토큰만, 여기서 만약에 이름을 해요라는 토큰이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졌다면 두 토큰만 실제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적용한 것이 라다 논문인데요.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라다 논문은 8빌리언 크기의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키고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가지고, 리즈닝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튜닝을 했더니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과 유사하거나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동시 토큰 생성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높은 성능을 내지만 사실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유의미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모델 크기, 태스크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매우 큰 성능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또한 블록 디퓨전 방식을 통해서 높은 성능과 빠른 생성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드는 논문이 인플레이스 프롬프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은 생성해야 되는 토큰들을 미리 마스크 토큰으로 삽입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스크 토큰이 아니라 모델이 이 정도 시점에는 이런 토큰을 생성해야 돼라고 강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을 이렇게 입력을 넣고 지문에 대해서 리즈닝 과정을 강제하기 위해서 스텝 1이라는 토큰을 넣고 마스크 토큰을 붙이고, 스텝 2라는 토큰을 넣고 마스크 토큰을 붙이고, 스텝 3라는 토큰을 넣고 마스크 토큰을 붙이고, the answer is라는 토큰을 넣고 마스크 토큰을 붙이면 모델은 이 스텝 1 뒤에 첫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토큰들이 생성을 해야 되고, 스텝 3 뒤에는 세 번째 토큰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생성을 해야 되고, the answer is 뒤에는 정답을 풀기 위한 직접적인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즈닝 과정에서의 생성문을 디코더 온리 모델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어떤 토큰이 생성되도록 혹은 어떤 행동이 무조건 취해지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 프롬프팅까지 도입을 했을 때 성능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리즈닝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디퓨전 방법론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바닐라에다가 프레픽스 CAT만 시킨 것 대비해서 ISPP가 인플레이스 프롬프팅인데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 토큰의 컨피던스를 조절을 하면 속도와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를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을 추가적으로 끌어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토큰들을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생성 확률이 급변하기 시작을 하고, 이 얘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에 나와 있던 토큰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은 사실 생성 확률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어떤 정말로 정답과 관련 있는 풀이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넘버나 펑츄에이션과 같은 토큰들을 생성을 할 때 크게 확률들이 변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리즈닝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은 결국에 인풋을 넣고 마스크 토큰의 개수를 또 입력으로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앤서를 제너레이션하도록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 데이터가 달라지진 않지만 인플레이스 프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정된 토큰 위치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시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PO 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딥식 모델 훈련 시에 사용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한 강화학습 방법론이고, GRPO 이후에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빠른 수렴이나 높은 안정성 등으로 여전히 표준으로서 베이스라인으로서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딥식 논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관점의 라이클리후드 비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큰 레벨의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즉 각각의 토큰이 생성될 확률에 대해서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의 생성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좋은 토큰들에 대해서는 생성 확률을 높이고 나쁜 토큰들에 대해서는 생성 확률을 낮추도록 또 학습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부가적으로 문장 단위의 KL 다이버전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KL 다이버전스 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큰 단위의 식을 다 곱함으로써 여기 로그에 덧셈을 취하게 되니까 다 곱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센텐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토큰 레벨 likelihood를 그냥 더하진 않고 unbiased estimator를 이용을 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강화학습은 토큰 레벨과 센텐스 레벨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디코토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의 확률이 진짜로 그 토큰의 생성 확률입니다. 즉 고양이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물음표 그리고 고양이는 이라는 토큰까지가 생성이 됐다면 그 다음의 확률 분포는 이름을 이라는 토큰이 생성될 likelihood 값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Discrete Diffusion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토큰을 삽입하고 복원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토큰의 어느 시점에 어느 복원 시점에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likelihood를 재냐가 문제가 됩니다. 고양이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고양이는 하고 마스크 무시한다고 마스크 라는 식의 입력이었을 때에 이름을 이라는 토큰의 likelihood를 가지고 와서 실제 likelihood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스크 토큰을 전부 넣고 여기서 두 번째 토큰에 해당하는 마스크 토큰의 likelihood를 재는 게 정말 이름을 이라는 토큰을 생성할 likelihood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마스크 토큰일 때 각각의 토큰 위치의 토큰만 복원할 확률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 토큰 레벨의 likelihood겠지만 이걸 계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디코토니 모델은 한 번만 포워딩을 하면 되는데 디스크리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큰 개수만큼 포워딩을 해야 각 토큰에 대한 likelihood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매우 컴퓨팅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 구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연구가 diffuse GRPO인데요. diffuse GRPO 같은 경우에는 토큰과 문장 단위의 likelihood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조금 힌트가 있었는데 그냥 모든 토큰이 마스크 토큰일 때 각 토큰의 생성 확률을 가지고 토큰 레벨의 likelihood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시퀀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쿼리 토큰의 일부를 마스킹을 하고 리스폰스 토큰의 생성 확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거면 될 것 같은데요. 이터레이션 1부터 이터레이션 n까지가 있을 때 전체 출력 토큰이 마스킹 되는 건 똑같지만 거기서 입력 토큰의 일부를 즉 원래는 마스킹을 할 필요가 없는 토큰들의 일부 토큰을 마스킹을 해가지고 n번 정도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펄 토큰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 디퓨즈 GRPO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할 만한 오차 내 혹은 바이어스 내에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수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보면 토큰 레벨과 시퀀스 레벨 모두 동시에 한 번의 포워딩만으로 모든 토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학습 시의 과적합도 방지가 되고 빠른 수렴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퓨즈 RPO를 살펴보면 단순히 라다 모델에다가 인스트럭트저만 튜닝만 했던 모델의 성능보다도 수학 문제들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퓨즈 RPO를 적용을 했을 때 RL을 적용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LHF 논문처럼 SFT랑 디퓨즈 RPO를 같이 적용하면 또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면 디퓨즈 RPO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LLM 학습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제 기반은 마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디퓨즈 RPO에서 학습한 라다 모델을 D1 라다라고 하는데요. D1 라다의 수학 성능은 퀸 2.5 성능과 비슷한 수준 혹은 넘어서는 성능까지 나오면서 디퓨즈 랭귀지 모델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보다 성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코딩 도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화학습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코딩 도메인의 질문 정답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SFT 단독 학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SFT 이전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1K라고 하는 데이터셋 내에는 수학 도메인의 리즈닝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학습을 안 시킨 라다 AB 인스트럭터보다 SFT를 시켰을 때 휴머니벨이나 MBPP에서 성능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DFGRPO를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일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FT를 하고 DFGRPO를 하면 그냥 DFGRPO를 한 것보다도 높은 성능을 간혹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코더 온리 모델처럼 리즈닝 능력을 SFT와 RL을 통해서 삽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디코더 온리 모델처럼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로 동작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DFGRPO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법론별로 생성 길이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의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강화 학습을 하게 되면 생성문의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리워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길이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길이 페널티를 주더라도 일정 수준의 답변 길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 살펴봤더니 SFT 여부와 관계없이 생성 길이가 증가하지 않는 다른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시퀀스 맥스 랭스를 512로 잡고 실제로 생성된 토큰들을 살펴보면 500개 토큰 전부를 꽉꽉 채워서 생성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GRPO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원본 모델보다 짧고, SFT랑 GRPO를 같이 쓰게 되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크게 길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쿠나 카운트다운 혹은 매스500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거의 동일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가 플래닝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닝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벌버스하게 여러 토큰들을 생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크게 스키밍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지어보자면 이번 세미나는 디퓨전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2025년 아이클리어에서 발표된 두 논문을 기반으로 하는 디스크리트 디퓨전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링의 정의와 목적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목적 함수가 MLM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고, 이를 통해서 스케일링을 업을 하기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성이 있는 방법론이 발견이 되면서 인퍼런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이 됐는데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다르게 풀 어텐션을 취하기 때문에 추론 과정에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블락 디퓨전과 같은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특화 방법론이 필요하고,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동일한 길이를 생성을 하더라도 이터레이션 횟수를 늘려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또 다른 엑시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RL 혹은 리즈닝에 대해서는 디코더 온리 기반의 학습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할 때 센텐스 레벨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등의 디퓨전 LLM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구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프레퍼런스 러닝을 적용을 할 때 디코더 온리 모델과 유사한 성능 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코더 온리 모델을 통해서 얻었던 이점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을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인플레이스 에디팅 등으로 리즈닝 방식의 연구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스크리트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서 대해 다룬 김재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